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돈은 그러면 현대 돈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꽂아주고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민간인들한테 일으켜서 만드는데, 그러면 원초적으로 돈은 어떻게 생겼을까? 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화폐는 인간의 교환 욕구, 이게 다 모두 사람이 모든 걸 다 만능으로 잘 만들 수가 없으니까 누구는 뭐를 잘 만드는데 누구는 뭐를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쌍방간 욕구가 일치하기 힘드니까 화폐가 생겼다. 그리고 그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금은 뭐 장신구 제조, 운반, 무게 측정, 보존 가능성, 유조품 구별 등이 쉽기 때문에 이게 화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가치 측정의 기준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영주, 시니어라고 그러죠. 시니어. 이게 불란서 말이래요. 영주가 이제 개입하다 보니까 영주가 화폐 제조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딱 일정량을 찍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 주조세라고 그러죠. 그 수수료를 뗀 거예요. 그거를 시뇨리지 렌트라 뭐 이렇게 주조세라고 얘기하죠. 요런 용어도 이제 보실 거예요. 미국은 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뭐 시뇨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주조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파렴치한 왕들이 주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면서 속임수를 많이 써서 그렇지, 원래 요 금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통화 가치가 잘 지켜질 거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구한말에 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당백전, 이거는 백전에 해당하는 돈이야. 일전이 아니라 백전. 고액권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C는 커머더티, 상품이에요. 상품과 상품을 막 교환하는 요런 거래, 또는 상품을 돈을 주고 샀다가 다시 조금 파는, 교환을 촉진하는 요런 거래는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에 요런 건 좋은 짓이지만, 돈이 먼저 있어서 상품을 샀다가 M은 머니죠. 돈이 증식되는 행위, 또는 아예 상품도 끼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행위, 화폐의 새끼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행위는 비자연적이며 굉장히 혐오스러운 형태다 그랬는데, 지금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이 과연 있었을까? 고대 원시사회 비슷한 부족사회나, 또는 현존하는 아프리카나 남미 가면은 아직도 그 구석기 시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북아메리카에 가면은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체계적인 뭐 국가도 없고 부족 단위로 이렇게 자연 비슷하게 생활을 했는데 있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헨리는 감자를 갖고 있지만 구두를 원하고, 조슈아는 구두가 갖고 있지만 땔감을 원한다. 이런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 교환이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이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경제학 책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는 활과 화살을 잘 만드는 사람은 무기 제조업자가 되고, 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뭐 사냥꾼 해가지고 뭐 고기 공급업자가 되고, 오두막이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목수가 된다. 이래서 이제 뭐 교환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돈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루이스 헨리 모간이라는 사람이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인류학자인데, 이 1800년대 이때 이제 인디안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회에 가가지고 십수년을 이 사람들하고 살면서 연구를 해요. 이 고대 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인디안 사회가 모계 사회라는 것도 밝히고 해가지고 당시에 뭐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킨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이런 거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는 확실히 알고 외삼촌들은 확실히 아는 사회. 예, 그게 모계 사회예요. 인디안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로커이 연맹이라는 인디언 그 사회를 조사하니까 중요한 경제 시설은 공동주택에 있고, 이곳에 재화를 비축해두고 여자들의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화를 할당했으며 화살과 고기를 교환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교환 안 한대요. 또 부시맨 영화 예전에 보신 기억나세요? 콜라병 하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때리는데도 쓰고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로 쓰다가 그거를 주인 찾아주겠다고 그 영화 주인공이 막 그 여행 떠나는 얘기인데, 오래됐죠. 그게 이제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그 쿵족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족을 연구한, 지금도 있어요,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부시맨 중 한 사람한테 자기 칼을 준 거예요. 이제 좀 좋은 칼이겠죠. 그랬더니 1년 뒤에 이제 돌아와 봤더니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 칼을 한 번씩은 다 소유했었다는 거니까 돌려 썼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 그 다음에 브라질에 있는 뭐 남비콰라족의 100여 명의 작은 집단은 가끔씩 한 집단의 가까운 집단이 불을 피우는 걸 보면 그들은 교역을 위한 만남을 타진한다. 양 집단의 모든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양측의 우두머리가 서로 상대방을 치켜 세우고 뭐 등등 한다. 그 다음에 무기를 내려놓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각 집단의 개인들이 거래를 위해서 접근하는데 A가 B의 도끼를 원하는 경우 A는 그 도끼가 아주 훌륭하다며 막 칭찬을 한대요. 야, 네 도끼 엄청 좋다. 그러면 이제 B는 이 도끼는 별로야. 날도 무디고 형편없어. 계속 그러다가 협상이 이루어지면 A는 B의 손에서 도끼를 낚아챈다. 이때 A가 목걸이를 물물 교환으로 건네줘야 하는 상황이면 A는 목걸이를 풀어서 상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B가 강제로 폭격한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인류학 책을 제가 보니까 뭐 호주에도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등등 해서 물물 교환을 하긴 하는데 같은 부족 안에서는 안 해요. 다 다른 부족 사이에 해요. 그러니까 안 만날 사람들,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물물 교환 안 해요. 옆 부족 아니면은 뭐 안 만날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그 얘기죠. 그렇다면 고고학적 증거는 뭐 차고도 요즘 말로 넘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스티글리츠가 얘기하는 헨리와 조슈아가 북미 인디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면 조슈아가 만든 구두를 헨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헨리가 구두가 필요해서 자기 아내에게 나 좀 구두가 닳아가지고 이제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 헨리의 아내는 다른 부인들 그 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재화를 분배하는. 거기 가서 일을 말하고 공동주택의 창고에서 재료를 갖고 와서 남편에게 구두를 만들어 줄 것이다. 든가. 아니면 조슈아가 정말 구두를 잘 만든다 치면 헨리가 조슈아에게 가서 야, 네가 가진 그 구두 진짜 멋진 구두로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조슈아는 야, 하지만 내가 그걸 좋아하니 갖도록 하게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헨리가 그 구두를 갖죠. 근데 그때 헨리의 감자는 언급조차 안 돼요. 왜냐? 조슈아가 감자가 필요하면 헨리가 감자를 조금 줄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맨날 보는 사이잖아요. 한 100여 명 사는데 굳이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성은 헨리의 아내가 조슈아의 아내와 잡담을 나누다가 은근히 헨리의 구두가 많이 낡아서 불평을 한다는 사실을 조슈아의 아내에게 내부친다. 그러면
조슈아가 이튿날 헨리를 찾아가 구두로 선물로 전달하면서 이건 순전히 이웃 사촌의 정의라고 말한다. 조슈아의 말이 진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헨리는 조슈아에게 구두 한 켤레를 빚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을까? 헨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자를 전달하면서 선물이라고 한다. 아니면 헨리의 뒷뜰에 돼지를 둘러보다가 어이 저 돼지 정말 통통하군.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돼지를 하나 받겠죠. 우리 뭐 이렇게 이사해서 요즘은 뭐 없어졌지만 뭐 떡 돌려도 빈 그릇을 주지 않잖아요. 옛날 마을에서. 특히 농촌 사회에서는 뭐 지금은 날려졌지만 저희 어릴 때도 뭐 그냥 가져다 쓰죠. 물물 교환을 하나요? 안 하죠. 물물 교환은 안 볼 사람하고 하는 거죠. 무슨 거래라는 거는. 맨날 볼 사람하고 교환을 왜 해요, 거래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교환,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죠. 내가 빚졌다. 호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수천 년을. 지금도 원시 부족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쌍방간 욕구의 불일치 문제, 불일치하는 문제는 그냥 끝나요.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는. 또 이건 또 대부분 한 8촌 정도 이내의 혈족들이잖아요. 또 누구 아들이잖아요. 뭐 목에 사면 아버지인지 잘 모르지만 엄마 확실하니까. 외삼촌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애덤 스미스가 암시하는 방향의 물건, 뭐 금 같은 걸 축적해 놓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런 사회는 뭐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직도 돈 사러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 시골 노인네들,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이 그냥 자급자족 비슷하게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현대도. 그 양반이 뭐 예를 들면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할 때는 병원 의사가 뭐 내가 가져간 쌀이나 땔감을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 저 돈 사러 좀 갔다 올게 이러고 장에 나가셔서 땔감이나 가지고 있던 뭐 곡물을 좀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사서 병원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물물 교환이나 이런 걸 위해서 화폐가 있을 이유가 평상시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왜? 수많은 작은 공동체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헨리가 조슈아에게 진 구두 하나의 빚, 이게 뭐 호의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는 구두 한 켤레와 비슷한 가치가 나가는 감자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아니면 저 돼지가 탐나는데 나 돼지고기가 좀 먹고 싶어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두하고 비슷한 가격이 나가는 돼지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쯤 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남죠. 마음이 좋아서 뭐 요만한 새끼 돼지 한 마리 갖고 와도 뭐 조슈아가 만족하면 좋은데, 또 거꾸로 이렇게 큰 돼지를 구두 한 켤레 값으로 이렇게 저 돼지 조그만 거 안 가르치고 큰 놈 가르치면서 저 돼지가 통통하고 좋은데 그러면 구두를 가져왔던 헨리가 속으로 저거 순 날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서로 기대치가 틀릴 수 있잖아요. 비슷해야지 이게. 그래서 화폐라는 거는 그러면 물물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거 서로 빚진 게 어느 정도 될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겼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으셨죠.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화폐는
애덤 스미스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물물 교환이 불편해서 화폐라는 거 뭐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금 이걸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발전해서 화폐가 됐다라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화폐 발생론 1번. 그다음에 이제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 우리가 역사 문헌도 없고 현존하고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을 재조사했지만 없더라.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더라. 교환을 서로 하긴 하는데 서로 빚졌는데 이거를 뭐 조그만 건 그렇지만 하여튼 좀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가치 측정의 척도, 즉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화폐의 기능 중에 요 있죠. 회계 단위 가치 측정의 척도로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또는 뭐 이 사람들 주장은 생겼다. 이게 2번.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2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같아요? 예. 하여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번이다. 예. 화폐가 굳이 생긴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이게 빈번해지면서 측정하려고 돈이 생겼다. 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고 개념이다. 가치 측정에. 예.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 내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담배를 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화폐로 대신 썼다. 이게 물품 화폐죠. 지금도 뭐 교도소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8세기 뉴펀들랜드 지방에 이제 그 대구 어장에서 말린 대구를 썼다. 또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거죠. 이게 스코틀랜드의 선술집에서는 그 술값으로 못을 받았다. 또 19세기 미국 버지니아주에 담배 농장이 많은 데서 또 이런데 서인도제도에서는 설탕을 뭐 화폐로 썼다라는 게 물품 화폐의 사례인데, 또 심지어는 1990년 초에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루블화가 막 엉망되고 2002년에 아르헨티나도 막 그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하면서 이제 그 돈이 잃으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 좀 됐다 그러는데, 이때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화폐는 있는 거예요. 회계 단위는. 실제 돈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물 교환을 좀 대표 상품을 가지고 했을 뿐이지, 이게 담배다 그러면 이 담배는 몇 달러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가정해 놓고 요거는 1달러니까 요 담배랑 예를 들면은 뭐 이 핸드폰이랑 바꾸는 건 그럼 500대 1로 바꿔. 이거 계산은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교도소 안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담배와 예를 들면은 뭐 치약이 있다 쳐요. 그럼 담배와 치약은 1대 5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아까 비율을 다 내면 100가지 품목만 있어도 4,950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계산했겠어요. 화폐 있는 거죠. 담배 한 가치는 1센트야. 치약은 그러면 1달러짜리야. 이게 화폐 개념이 있었던 거죠. 프랑스 사람이면 뭐 프랑이라고 했을 거고, 뭐 영국 사람이면 뭐 파운드라고 했을 거고, 미국 사람이면 달러라고 했듯이 이렇게 계량형의 단위는 이미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돈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제일 그 담배를 그냥 예를 들면 군대나 뭐 이런 데서는 공짜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폐 대용으로 쓴 거지 가치 척도를 이렇게 비율로 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